네, VO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난 월요일 12시에 예정되었던 MPK 임대스 브리핑을 사정상 오늘 수요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MPK 임대스 브리핑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제 생방송을 하는 것에 조금씩 적응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썸네일이 프랑스의 진짜 좌파에게 배우다인데요. 일단 프랑스가 저에게는 제2의 고향과도 같고 또 오랫동안 프랑스와 관련된 일을 했다 보니 아무래도 프랑스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다양한 내용을 준비할 예정이고 또 고정 게스트분들도 이렇게 섭외해서 다채로운 방송을 준비할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오늘은 제가 프랑스에서 만났던 진짜 좌파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TV조선에서 이승만의 하와이 30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었죠. 우리 1919 필라델피아 음악극에 이어서 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문화 컨텐츠가 그것도 TV조선에서 방영되었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고자 부단히도 노력했던 지난 문재인 정권을 보내서인지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 내내 좀 가슴이 뭉클해졌고요. 특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와이에서 당시 해방 전이지만 실질적인 건국의 토대를 세우신 내용이 100년 전 1919 필라델피아 한인대회에서 대한민국 건국 헌법의 기초를 세우셨던 것의 연장선으로 이어지면서 그 음악극의 감동이 다시 또 떠올랐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이승만 대통령은 무력투쟁으로 독립운동을 하지 않으셨고 그 대신 학교를 세우시고 교회를 자립시키고 또 잡지를 발간하시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준비하셨다는 그 내용이 저는 참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무력투쟁으로 독립을 이룬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동안 이 항일 무력 투쟁을 했던 인물들이 영화나 기타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너무 부각되는 게 조금은 불편했었습니다. 물론 독립을 위해 무력투쟁하셨던 분들을 절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과 또 시대적 배경을 보는 그런 이성적인 접근이 아니라 감성적인 접근을 좀 끊임없이 유도하는 것 같아서 이제 불편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TV조선에서 방영된 이승만 대통령의 다큐멘터리는 그 과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참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뜨거워진 제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2022년 7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노년을 지내시다가 돌아가셨던 마우날라니 요양원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모태통의 평가에서 07과삼이다. 과가 비록 30이 있지만 역사적 공이 70이라서 지금 중국 국민들이 다 존경하고 있다. 모택통의 과가 30입니까? 물론 이게 등소평이 이제 모택통을 평가하면서 한 이야기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문화대혁명, 대약지 운동으로 정말 수천만 명을 죽인 게 모택통인데 어떻게 이런 학살자를 이승만 대통령과 비교를 합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런 예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이승만은 자유당 정권 마지막 부분에서 부정선거, 독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역사에 엄중한 비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님, 이승만 대통령이 언제 독재를 했습니까? 이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독재를 했단 말씀입니까? 그리고 부정선거요. 저희가 4월 셋째 주, 다다음 주죠. 강의중 박사님과 4.19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부통령 선거였고 대통령도 모르셨고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하야를 하셨는데 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하야한 대통령이 독재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독재라는 말을 너무너무 함부로 씁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이 진짜 독재 아닙니까? 히틀러나 마오쩌둥, 스탈린, 킬링필드의 폴포트, 이 정도는 돼야 독재라고 불러야죠.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쉽게 독재 거리는 이 습관을 정말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님 저 인터뷰를 보면서 이게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 같아서 정말 씁쓸했지만
그만큼 저희 MPK와 또 뜻을 함께하는 젊은 애국자 분들이 앞으로 할 일이 많고 또 이렇게 중요하다는 다짐을 또 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얼마 전 강남 여성 납치 살해 사건입니다. 그 강남 역삼동 대단지 아파트 한복판에서 일어난 납치 살해 사건에 많은 국민들이 놀랐습니다. 특히 이제 피해자 여성이 발버둥 치면서 버티는데도 막무가내로 끌고 가서 차에 태우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서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관련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서 되게 주목했던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댓글은 뭐 사형제도를 부활하라는 이제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경찰의 무능함을 비판하거나 또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했던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또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댓글 중간에 꽤 자주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댓글을 보시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은 범죄자들이 벌벌 떠는 태평성대였다. 그런데 거기 지금 그 좋아요 공감이 6개고, 예, 비공감 하나도 없어요. 네, 그 다음 보시면, 네, 나라 꼴이 잘 돌아간다. 차라리 전두환 때가 더 낫다. 이거는 공감이 40개예요. 그리고 비공감이 하나밖에 없어요. 또 밑에 보시면 전두환 정권 때 함께 하시던 분들 아시죠? 취업은 고졸만 해도 공무원 무조건 합격. 예, 그러면서 사회 조폭이 없이 평화롭게 자유를 누렸던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이었답니다. 여기에도 어쨌든 공감수가 더 많아요. 그 다음 댓글도 보시면, 댓글이 없군요. 네, 이런 댓글들이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아직은 그래도 전두환 대통령을 좀 정상적으로, 예,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앞으로 김영 대표님이 이제 운동권 세대의 전두환 컴플렉스 강의를 하실 텐데, 네,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프랑스의 진짜 좌파, 다시 말해서 이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이 보수라는 말이 너무 이상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프랑스에서 돌아오면서 지금까지 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 좀 보시겠어요? 네. 이 사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사, 아들이 있어요. 남아 선호사당.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제사 많은 집을 보수적인 집이라고 하고, 또 남아 선호사상을 가진 어른들을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보수입니까? 이건 엄밀히 말하면 유교 아닌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보수라고 하면 아마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이건 보수가 아니잖아요. 유교적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단어를 바꾸는 운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사 많은 집을 보수적인 집이 아니라 유교적인 집이다. 또 아들 거리는 어른들을 보수적이 아니라 유교적인 어른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부르는 운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수란 단어에서 이 유교적인 색채를 지우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제가 주장하는 이 운동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나라 보수 우파들이 깨어나면서 이 보수주의에 대한 공부가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또 컨퍼런스도 자주 열고 해서 이 보수주의 전문가들 분들도 많이 이렇게 출연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프랑스의 진짜 좌파에게 배우다라는 썸네일을 정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보수 우파가 상대편, 즉 좌파에 대한 공부를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서입니다. 좌파라고 하면 무조건 좀 배척하는 분위기랄까? 물론 이제 대한민국에 진정한 좌파 세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좌파인 적은 없지만, 이 사회주의 좌파 성향이 강한 프랑스에서 살면서 또 프랑스 사람들과 늘 이렇게 만나면서 이 진정한 좌파가 무엇인지 좀 몸소 체험을 했고, 이제 그들이 내세우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왜 마크롱 대통령이 대선에서 나는 좌도 우도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물론 그 다음에 좌도 우도 아니지만 결코 좌는 아닌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중도표를 잡기 위한 전략이라고는 말하지만 사실 철학으로 학살을 했던 마크롱 대통령은 아마 두 이념이 내세우는 그런 가치를 다 존중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우선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참고한 잡지가 있어서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르뽀앙이라고, 르뽀앙은 원래 프랑스의 중도 우파 성향의 일간지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특별 부입니다. 예,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부록처럼 이렇게 책자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그 철학 분야에서 이 책을 제가 구독을 해서 그동안 봤어요. 근데 내용은 정말 좋고 참 많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인데, 보통은 이렇게 이 주제에 따라서 관련된 그런 뭐 사상 관련된 그런 책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이제 정리해서 이제 소개하는 글인데요. 여기는 오늘은 이제 좌와 우, 그래서 이 좌와 우와 관련된 중요한 그런 텍스트들을 이제 모아놓은 책입니다. 제가 이걸 많이 참고를 했고요. 사실 우리나라 이제 르몽드 디플로마틱이라고 좌파 성향의 그런 프랑스 일간지가 번역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공유를 하는데, 저는 정말 언젠가는 이 르뽀앙을 이 르몽드 디플로마틱처럼 한국에 좀 소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거는 네, 성과 악이라는 주제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뭐 아리스토텔레스, 몽테뉴나 뭐 마키아벨리, 루소, 칸트, 아렌트, 니체 뭐 이런 텍스트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경제 이야기, 그래가지고 케인즈, 하이에크, 뭐 마르크스, 프리드만, 네, 스미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이거는 뭐 그 연설의 힘 해가지고 네, 뭐 케네디나 루터킹, 뭐 샤를 드골 대통령들의 연설을 담은 또 책이고요. 네, 이렇게 등등등 참 좋은 책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언젠가는 또 이거를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네, 좌파 우파라는 단어가 유래된 이제 프랑스 혁명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프랑스 혁명 이제 슬라이드 보시면요. 네, 이제 프랑스에서는 혁명 이후에 왕을 몰아낸 뒤에 이제 다수의 합의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국민공회 제도를 도입합니다. 저게 국민공회 이제 사진인데요. 당시에 의장석 가운데를 기준으로 급진적인 혁명을 원했던 샤코방파는 왼쪽에, 그리고 온건파였던 지홍드파는 오른쪽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좌파 우파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과정 속에서 이제 좌파라는 단어가 유래했고, 좌파의 시작점은 바로 평등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이죠. 이제 리베르테, 자유, 에갈리테, 평등, 파테르니테. 사실 이거는 이제 박애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형제 정도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에갈리테, 이 평등이 당시 이제 좌파, 프랑스 혁명 이후에 생겨난 좌파가 내세웠던 네, 그런 가치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문 제1조에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공표를 했는데, 당시에 노예제도를 폐기하는 것을 거부했었고요. 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도 이제 프랑스 좌파들은 이 평등을 어느 선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즉 평등의 보편성의 그 한계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좌파의 유래가 되는 이제 프랑스 혁명은 이제 나폴레옹이 나타나서 황제로 등극하면서 막을 내리고, 이제 그 후에 프랑스는 공화국, 재정, 왕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국가의 정체성이 불안한 시기를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공화국에서 쿠데타로 왕정이 됐다가 다시 쿠데타로 공화정이 됐다가 다시 쿠데타로 재정이 됐다가, 이 사이클을 거의 뭐 100몇십 년 아마 하다 보니까 프랑스 좌파들은 진짜 해방은 정치적인 전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제 믿게 된 거죠. 다음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래서 이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가 근본적인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마르크스의 분석을 자신들의 가치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좌파들은 이 공산주의가 망하는 걸 보고는 이 소유권의 사회화를 주장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도 않고, 무엇보다 이것이 더 많은 정의와 자유를 가져다 주지 않는데 무슨 소용인가 라고 이제 성찰하는 분위기가 일어났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또 이제 프랑스 좌파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은 사건이 바로 드레피스 사건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1894년 이제 프랑스군의 유대인 장교인 알프레드 드레피스가 이제 군사 기밀을 독일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받았는데요. 당시에 이제 피카르라는 중령이 이제 진실이 은폐되었던 것을 이제 그 증거를 찾아냈고 이제 진범이 에스테라지 소령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에 상부에서는 이 피카르 중령의 입을 막았고 또 군사법원도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면서 진짜 범인은 에스테라지에게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여기에 이제 화가 난 소설가 에밀 졸라,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에밀 졸라가 이렇게 j'accuse, 나는 고발한다 라는 제목의 이제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신문에 발표하는데, 네, 여기 보시면 전에요. 네, j'accuse하고 lettre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네,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엄청난 분쟁을 촉발시켜서 프랑스를 드레피스파와 반드레피스파로 갈라놓습니다. 당시 드레피스파는 좌파, 반드레피스파는 우파로 분류가 되었는데요. 이 반드레피스파는 사실상 반유대인파였어요. 당시 프랑스 사회는 이 유대인들이 이제 금융 쪽에 종사하던 유대인들이 프랑스의 고위직들하고 결탁을 해서 많은 부패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좀 반유대인계, 반유대인 그런 운동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레피스파는 이제 반유대인파고 이제 우파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에밀 졸라는 당시에 이제 중상죄로 2년 징역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했는데 패배를 해서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망명길에 오른 에밀 졸라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진실은 전진하고 있고 그 무엇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하리라. 네, 바로 프랑스 좌파의 가치가 이제 평등에서 진실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이 드레피스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그 에밀 졸라를 선두로 당시 이제 좌파 지식인들을 도덕적인 이유로 사회적 참여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식인들의 엉가주멍, 우리말로 앙가주망이라고 부릅니다. 왜 예전에 그 조국 전 법무장관이 폴리페서로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자기는 앙가주망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드레피스 사건으로 시작된 지식인들의 사회적 엉가주망은 도덕적 양심에 따라 진실을 밝히는 행동인 것이지 교수가 정치를 해도 된다는 그런 허가증은 아니죠. 네, 다음은 이제 프랑스 좌파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레옹 블룸을 소개하겠는데요. 네, 이 사람이 레옹 블룸입니다. 네, 프랑스 좌파의 아이콘이죠. 네, 이분은 이제 사회주의자들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아우르는 인민전선이라는 정당의 수장으로 이제 프랑스에서 첫 번째로 사회주의 좌파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 지난번에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말했던 꼭 고치고 싶다는 그 프랑스의 고질병, 파업이라든가 휴가라든가 40시간 근무제라든가 이런 걸 창시한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포함하는 정당을 이끌다가 1919년에 이제 볼셰비키 공산주의와 대립을 하고 그 해에 코민테른, 그러니까 국제 공산당 기구 가입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좌파는 공산주의와 선을 그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부터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배척한 겁니다. 이 레옹 블룸이 사회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저서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주의 좌파의 신념을 이렇게 밝힙니다. 레옹 블룸, pour être socialiste, to be socialist, 이제 이 저서인데요. 사회주의의 앙가주명이란 진실과 인류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이다. 유럽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인 이제 프랑스의 좌파 지식인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끊임없이 사회주의 좌파의 가치에 대해 성찰을 하고 있고, 이 좌파의 가치를 평등에서 진실 추구로 확장해 갔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프랑스의 좌파 지식인은 크리스토프 포샤송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네, 슬라이드 보시면 크리스토프 포샤송 교수님이 쓴 이제 저서가 좌파는 과연 도덕적인가? La gauche est-elle morale? 좌파는 과연 도덕적인가? 책 제목도 굉장히 획기적이죠. 이 저서에서 이제 프랑스 좌파는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부여되는 의미를 깊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프랑스 좌파들에게 우리는 늘 도덕적인 부패를 경계해야 돼 라고 이렇게 일침을 가하는 거죠. 어떠신가요?
프랑스에 이런 좌파들이 있다는 게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한국에 과연 이런 좌파들이 생겨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만일 한국에 이런 좌파가 생겨난다면 과연 우리 보수파는 이길 수 있을까요? 좌파의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을 하면서 이제 프랑스를 유럽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이끌었지만, 최근 10년 프랑스 좌파들이 큰 위기를 맞고 있죠. 지난 2번의 대선에서 이제 마크롱으로 대변되는 이제 중도 우파와, 그리고 르펜, 사실 우리가 구구파라고 부르긴 하지만 르펜 같은 경우는 프랑스 국민주의, 프랑스 국가주의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파와 우파가 붙었고 대선에서 좌파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할 책이 이게 에릭 제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게 유명한 책이에요. 프랑스의 자살. 이게 아마 작년에 한국어로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은 2014년에 발간한 책이고, 당시 에릭 제무는 이게 프랑스에서 유명한 대표적인 우파 언론인으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 프랑스의 이제 우파 보수지라고 할 수 있는 르 피가로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고, 뭐 이렇게 유명 매체나 시사 프로그램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보수나 우파를 대변하는 그런 언론인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2014년에 이 책을 쓰시고 엄청 유명해지셨죠. 그래서 아마 이 책이 50만 부가 팔렸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 책 덕분에 2022년에 프랑스에서 보수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는 또 발판이 되기도 했는데, 제가 이 책의 처음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첫 문장부터 굉장히 놀라웠어요. 여기 보면 La France est l'homme malade de l'Europe. 예, 프랑스는 유럽의 병자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정말 우파 보수적인 그런 관점에서 프랑스가 정말 이제 고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50만 부가 팔렸다는 건 좀 굉장한 사실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프랑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참 사회주의 좌파 성향이 여전히 강하다는 느낌을 늘 받곤 했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데, 제가 예전에 지난달까지 이제 저희 프랑스 이제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제 프랑스 동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여전히 프랑스는 정말 사회주의 성향이 강하다, 좌파 성향이 강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 그런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였다는 것은 아마 당시 프랑스 좌파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이었을 것 같아요. 아나다를까 2017년 대선부터 정말 좌파 대통령 후보들이 한 번도 본선의 대통령 선거에서 진출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이제 이 에릭 제무르 같은 경우는 이 책을 내고 나서 이제 프랑스 국민들, 정말 좌파 성향이 강한 프랑스 국민들한테도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제 최근 2번의 이제 대선을 보면, 좌파 대통령들이 거의 설 자리가 없었고, 지금 굉장히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프랑스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고, 이렇게 관련이 있어 살았는데, 어떻게 이지연 씨는 우파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프랑스를 바라봤을 때, 우선 프랑스라는 나라가 참 뭐라 그럴까, 이 조상을 잘 만난 덕분에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GDP에 맞먹는 수준으로 1년에 관광 수입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 좌파의 가치를 조금 더 한번 실현해 보려는 의지가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사회주의 좌파 성향이 강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번의 대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을 했고, 당선이 되었고, 또 그 대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선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구구라고 불리는 르펜이 2번 다 올라갔어요. 좌파 대통령들은 한 번도 대선에 지금 최근 2번의 대선에서 대선 본선에 못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좌파 성향의 프랑스 사람들이지만 굉장히 이성적이고 뭐라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프랑스 좌파들이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갈지가 또 궁금하고 앞으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월요일 12시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